네, 키워드로 알아보는 이슈,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뉴스 읽기. 투데이 잡스 3.0 안녕하세요. 이덕실입니다. 오늘은요. 모르면 모를수록 손해, 알면 알수록 이득인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지요. 경제는 뉴스다로, 아니죠. 뉴스는 경제다죠. 이렇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거시적인 흐름, 그리고 미시적인 흐름까지 우리가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9월 15일 목요일 투데이 잡스 3.0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따끈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시작입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의 김성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김성훈 씨는 항상 인싸의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거기다가 말도 정말 잘하시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언제부터 말을 그렇게 잘하셨나요? 아니 뭐 저가 언제부터 제가 말을 잘했던 것 같아 이렇게 좀 반추하는 거는 좀 약간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솔직히 있잖아요, 그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 이제 그 학급 뭐 이제 임원 같은 걸 하면서 네. 말을 할 기회가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고 네. 그러면서 오히려 조금 그때 많이 좀 깨우치지 않았나. 임원을 해야 된다. 전 되게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거든요. 네네. 지금도 되게 수줍음이 많은 편에 속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약간 좀 어릴 때부터 개그 욕심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네네. 약간 좀 얘기 많이 하면 막 친구들이 웃고 이런 거에 제가 약간 희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애들이 더 즐겁게 내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네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지금 이제 웹툰이 되게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공책에다가 한 장씩 제가 만화를 그려가지고 하고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 칸칸이 나눠가지고 뭐 8칸짜리 만화를 그렸어요. 정말 그렸군요. 그래서 이제 만화를. 그걸 가져가서 네. 애들한테 보여주고 네. 애들이 이제 저희 스토리텔링에 감탄하면서 내일 것도 그려줘. 해서 이제 공부는 안 하고 만화를 그렸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부분은 솔직히 좀 타고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아까 수줍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줍음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은 게 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일단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네. 나는 너무 떨린다. 말을 네. 좀 못한다라고 생각하실까 봐. 그런데 그 이유의 원인을 나는 수줍음이 많아요라고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유독 부끄럽기도 하고 수줍기도 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어떤 이런 공공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때 전혀 떨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 두 개는 별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나대기를 좋아하고 나서기를 좋아한다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네. 분명히 수줍더라도 내가 어떤 걸까요? 마음가짐일까요? 자, 지금부터는 나는 내가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네. 정신을 집중하는 걸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 말을 잘할 수 있을지를 약간의 힌트를 주시는 것도 되게 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모든 분들이 뭐 공감하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또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는데 긴장은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긴장까지 해버리면은 정말 막 어떤 말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데 사실은 뭐 저는 결혼할 때도 하나도 긴장 안 했고 네네. 어디 뭐 공식석상에 나가서 얘기를 하라 그래도 쑥스럽긴 한데 네. 또 시키면 합니다. 네, 또 긴장감을 많이 누그러뜨리는 게 나의 자신감 상승과 또 직결되는 게 아닌가. 모든 사람은 또 초면에 쑥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긴장이라는 것 그리고 뭐 긴장에 따른 스트레스는 본인이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조금 유의하시면 면접이라던가 아니면 공식석상에 나가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나는 수줍음이 많다, 네. 부끄럽다, 아이형이다,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내가 말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 어쩌면 긴장일 수 있다. 네. 긴장을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네. 보통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심호흡입니다. 심호흡이요? 네, 심호흡을 네. 하는 것이 일단 막 심장박동이 뛰기 시작하면 피드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긴장했기 때문에 심장이 뛰는 거지만 네. 심장이 뛰면 우리가 느끼기로 내가 긴장했나?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이성과 같이 있을 때 내 심장이 사실은 달리기를 했기 때문에 뛰는 건데 이 사람 때문인가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효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만약에 너무 긴장된다라고 할 때 심호흡을 하면서 심장 박동수를 조금 내려줄 수만 있으면 훨씬 더 긴장이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풀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면접을 준비하신다든가 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에서 내가 발표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훨씬 더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짧게 하나 또 말씀을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네. 저는 그냥 제 사석에서 네.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그 면접을 보러 가면은 내가 스스로 주눅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겁니다. 면접에 떨어지면 그냥 아저씨입니다. 네, 그분은요? 면접관들도 네. 아저씨니까 그냥 편하게, 네,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뭐 떨어지면 아저씨인데 네. 뭐 만나기 전부터 막 내가 굽실굽실대고 내가 막 접고 들어가고 이럴 필요 없거든요. 소신 있게 나의 발언을 하고 이제 그걸 통칭해서 저는 이제 겁 없이 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긴장 없이.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의는 지키되 너무 긴장할 필요 없다. 네. 아저씨다. 우리 윗집 아저씨다. 근데 공공이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키워드를 네. 이제 하고 저희가 빅데이터를 알고 있다를 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갑자기 겁 없이 살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송구스럽네요. 지금 저희가 겁 없이 지금 방송을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이런 이야기 꿀팁들이 항상 뒤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채널 네. 고정하시고 투데이 잡스 3.0 이후에도 계속 우리 채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한번 빅데이터죠. 오늘 빅데이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법 수집부터 시작을 하네요. 네, 불법으로 무언가를 수집한다는 건 상당히 불쾌한 일이죠. 그쵸? 기분 나쁜 일이고요. 네네. 특히나 이용자 동의 없이 네.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한다는 거는 뭐 개인 정보가 가져간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인데 그렇죠.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의 개인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글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가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 금액이 꽤 센데요.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구글에는 692억 원, 그리고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는데요.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 정보 수집 이용 형태와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면서 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뭐 구글이나 메타 측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해왔는데 뭐 이런 결정에 대해서 좀 상당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개인 정보가 뭐 유출됐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네. 좀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보안을 철저하지 않았다던가 혹은 뭐 해커가 해킹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게 정상적으로 프로세싱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우리나라 기업도 아니고 어떻게 네.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에요. 네. 이런 기업들이 저는 사실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네. 어떤 흠을 잡히지 않으려고 네. 나름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좀 지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게 좀 디테일한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일단은 이번이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액 규모나 뭐 첫 번째 제재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뭐 구글이나 메타 측에서 그동안 뭐 이용자들에게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네. 뭐 쉽게 설명드리면 뭐 필수 뭐 선택 이렇게 뭐 클릭을 해가지고 저희가 개인 정보를 가입을 하잖아요. 네. 구글이나 메타 측에서는 이런 부분을 약간 스킵을 하고 누락키고 자동적으로 개인 정보를 받는 형태의 어떤 방법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사실 예상보다 좀 과징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양측 회사도 상당히 논란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하다는 입장을 지금 계속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소송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텐데 네. 결국 이제 우리나라 법정에서의 어떤 민사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 또 그러니까 항상 걱정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어쨌든 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원칙을 세워야 되는 거고 네. 그거에 대한 판결이 중요한 건데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잖아요. 네네.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뭐 결정이 나온 이후에 즉각 반발하는 뭐 입장도 발표를 했고요. 네. 위원회에서도 전날 이뤄진 뭐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네. 향후 소송 가능성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지금 법적 공방으로 당연히 지금 이어질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서 뭐 국가정보보호위원회 측과 뭐 구글이나 메타 측의 어떠한 입장이 딱 맞서면서 법리적으로 어떠한 해석이 또 이루어질지도 상당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글과 메타 측에서는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네.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됐었던 걸 봤을 때 동의도 받았고 네. 제대로 고지도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기자님께서 좀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랑 판단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죠? 네. 일단 업체 측 입장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 수집 주체가 네. 자신들이 아닌
행태 정보 수집 도구를 설치한 사업자에 있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네. 구글을 통해서 뭐 이커머스 사이트에 들어간다든가 뭐 네. 다른 뭐 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검색을 합니다. 오늘은 내가 초코파이를 먹어야지. 초코파이를 검색을 하면 다음날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당신에게 어울리는 뭐 과자 이래서 막 초코파이, OS, 몽쉘 막 계속 검색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게 그러면은 또 그 있죠. 책임의 귀책 사유는 그 이커머스 사이트에 있는 거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지금 논지의 입장이고요. 우린 중계만 해줬을 뿐이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수집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와 과정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의 결정은 조금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양사는 뭐 제3자 웹사이트를 통해서 방문한 기록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지금 강력하게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하지만 제공자가 맞다. 네. 사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세상에서 이 플랫폼을 떠나게 만드느냐 그 안에 있느냐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글에서 저희가 뭐 검색을 합니다. 그럼 구글 사이트에서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쿠오모 사이트로 간다고 하면 네. 정말 이용자를 여기로 보내주느냐 네. 아니면 여전히 구글이란 세상 안에 있으면서 잠깐 들렸다 다시 돌아오도록 요 세상 안에 가둬놓느냐의 어떤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인터넷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지금 이용자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까지 같이 연결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만 아니 너희가 말하자면 어머니 같은 가이아 같은 네. 그 대자연 같은 이렇게 모든 걸 총괄하고 있는 그 플랫폼 안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닙니다. 우린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개인정보위원회 입장에서는 제공자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징금도 부과를 한 거고요. 맞습니다. 좀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개인정보 서비스 제공 등 전체적인 서비스 이용 양태를 좀 면밀히 따져봤을 때 네. 플랫폼 사업자가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또 정보보호위원회 입장이거든요. 결국에 양측 입장이 충돌을 하는 거고 양측에서 약간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만약에 어떤 뭐 법리적 대결로 갔을 때 어느 쪽에 손을 들어두느냐, 어느 쪽의 입장을 좀 더 수긍해 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 궁금하신 부분이 구글의 경우는 유튜브 광고 등도 과징금 액수 산정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뭐 이런 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특히나 더 많으니까요. 지금 맞습니다. 690억 원. 그렇죠? 네, 유튜브 광고와 구글 검색 광고를 포함해서 글로벌 광고 전체 매출액 가운데 한국 이용자 비율로 산정을 해서 이게 나온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 이제 광고 매출액을 추정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금액이라고 하고 메타 측도 뭐 같은 경로로 이거를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르게 말하자면 네. 지금 구글과 메타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광고를 봐서 네. 그 기업들에게 얼마 정도의 수익을 벌어줬는지를 여기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그런데 네. 이걸 불법적인 수집이라고 보게 되면 불법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유튜브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 광고를 통해서 얻은 것까지도 다 산정이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그 비율로 이제 나눠놨는데 그냥 한 것은 아니고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네. 그거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한 상황이 된 거군요.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구글과 메타가 이런 좀 대상에 포함이 됐다는 게 상당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구글과 메타는 뭐 글로벌 굴지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이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했다는 점은 국내에 있는 IT 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또 기준도 새롭게 마련될 수 있다. 이런 네. 걸 또 시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또 쿠팡이라든지 뭐 거대 기업들의 어떤 개인정보 이용 행태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를 좀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IT 쪽에 있어서는 어떤 인프라가 세계 최대 너무나 잘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네. 좀 섬처럼 따로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좀 용어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용어가 어려운 이유는 이게 번역이 1대1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 네. 망 중립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 이런 말씀하신 글로벌 기업들이 주장하는 바와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좀 다를 우리나라 어떤 법규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해외 사례를 보면서 미국은 이렇고 유럽은 이렇고 하는데 왜 대한민국만 이러하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그 글로벌 기업은 쉽지 않아요.
네. 글로벌 기업은 그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무팀이 빵빵해서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나름의 논리들이 정확하게 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굉장히 이제 궁금하긴 한데, 그런데 이런 굴지의 글로벌 기업 중에 또 하나의 기업이 있죠. 가장 네.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가 된다면 그 사과, 네. 애플사가 있는데 애플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네요. 네, 뭐 애플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구축하고 있는 디지털 앱 광고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독자적인 영역을 걷고 있는데 이게 좀 수혜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앱 광고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국 모바일 앱 광고 플랫폼인 앱슈머 자료를 한번 보니까 지난 2분기 기준 애플의 검색 광고 점유율이 15%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가 10%였으니까 5%포인트가 늘어난 아주 상당하게 크게 상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네요. 네. 애플의 약진이 무엇인가라는 여러 가지 비교 분석 가운데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요. 지난해 4월 아이폰 사용자의 개별 승인이 없이는 개인정보 추적이 불가능한 앱 기능을 보급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좀 개방을 해놓고서 네. 자유롭게 우리가 좀 컴퓨터를 사용하듯이 내가 모든 것을 주체가 돼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OS 자체가 좀 안드로이드라고 한다면 네. 처음에 어떤 애플의 iOS를 깔게 되면 이건 뭐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iOS 같은 경우는 이제 판올림을 하다 보면 버전업이 되다 보면 드디어 이런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유저들이 네. 아니 이건 5년 전부터 되던 기능인데 이게 이제 들어갔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 두 어떤 그 큰 기업이죠. 기업의 철학 자체가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우리는 어떤 개인정보가 더 중요하기도 하고 이용자의 동의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보안을 위해서 예를 들면 A 앱에서 B 앱으로 함부로 데이터를 옮겨주지 못하게 무조건 막아놓을 것이냐. 네. 그럼 굉장히 불편해지죠, 사실. 네. 그런데 어떤 OS,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유롭게 액세스를 하시라. 그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지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좀 같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네. 지금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든가 이런 또 유출을 했다든가 이용자 동의 없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애플이 사실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그 결과를 봐서도 그렇다는 거죠. 네. 하지만 요걸 가지고 어떤 OS가 또 네. 뭐 좋은 OS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네. 네. 일단 뭐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부터 보는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좀 이제 추이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까요? 10만 명. 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네. 14일 기준 전국에서 10만 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93,981명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누적 확진자 수가 2,419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거의 뭐 전 국민 2명 중에 1명이 걸린 셈인데요. 네. 지난 8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요. 7만 2천 명대에서 점점 줄면서 4만 2천 명대 그리고 2만 8천 명대까지 감소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증가세를 보이면서 뭐 전날 9만 3천 명대까지 늘어난 겁니다. 일평균 5만 7천 명대인데요. 오늘 9시 기준으로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명대로 약간 또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 있어서 네. 약간 또 줄어드는 양상이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을 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네네네. 뭐라고 정부에서는 이야기했어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첫 명절을 보냈기 때문에 네네. 코로나19 확진자가 당분간 반등하겠지만 재유행 정점은 이미 지난 만큼 일시적인 현상에 좀 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석이 딱 맞기도 했네요. 네네. 오늘은 또 줄어든 걸 공교롭게도 보면.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2만 명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네네. 방역 당국의 설명이 어느 정도 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주변을 보니까 네. 이전에 걸리지 않으셨던 분들이 결국에 한 번씩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또 지금 남들은 열심히 이제 생산 활동도 하고 날씨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걸려가지고 좀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걸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네네. 어쨌든 원래는 네. 처음에 전문가들이 진단을 할 때는 집단 면역이라는 게 형성이 되게 되면 분명히 많이 사그라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게 맞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마지막까지 우리가 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지 않나. 집단 면역이 원래는 70% 정도까지 면역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70%가 있어도 부족하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마다 어떤 감염력의 양상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어제 네. 우연히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네. 계속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 하는데 그러면 글로벌 세계적으로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한 분들, 네. 사상자, 사망한 분들이 몇 명일까 봤는데 자그마치 650만입니다.
650만 명이요. 네, 사망한 분들이 650만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어떤 경제 흐름이라든가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흐름뿐만 아니라 역사에 좀 남을 일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좀 방역, 공공 방역에 대해서 좀 우리의 정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개인 방역에 대해서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맞습니다. 이 계절 독감, 인플루엔자라고 하는데 동시 유행, 코로나19와 동시 유행을 뜻하는 트윈데믹 가능성이 지금 불거지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방역 당국이 전날 브리핑에서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동시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대응책도 강구하겠다는 입장도 더했는데요. 이른바 트윈데믹 우려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2년 동안 거의 독감이 없다시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성인들도 성인이지만 소아들이 2년 동안 독감을 걸렸던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이고, 네. 10세 미만 환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어느 정도의 독감 유행은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런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게 완전히 없어지기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플루엔자 독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네. 우리가 개인 위생을 잘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끼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독감, 인플루엔자의 유행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인플루엔자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유행을 하게 될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특히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이 없다 보니까 네. 분명히 유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반적으로는 코로나19보다 인플루엔자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염돼서 퍼져나가는 속도는 코로나19가 정말 유례없이 높긴 했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독감 때문에 사망하는 분들이 네. 일반적으로 더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코로나19는 큰일 나 위험해. 독감? 매년 있는 건데 뭐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좀 백신 접종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좀 네.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 거기다 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인플루엔자인지 코로나인지 지금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내가 발열이 있고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게 또 이제 영유아들이 그런 전조 증세 내지는 뭐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코로나19인지 인플루엔자인지 걱정이 되실 것 같고요. 맞습니다. 사실 두 개 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요즘 뭐 워낙 그런 증세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워낙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좀 조기에 뭐 병원 진찰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정말 방역에 좀 신경 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상태를 좀 잘 보면서 네. 좀 조용히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HRD는 사실 저는 거의 못 들어본 말이거든요. 네, 약간 뭐 저는 반도체 이름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렇기도 하네요. 네.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뜻인데요. 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적 자원 개발 컨퍼런스를 여는데요. 오늘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네. 개최가 됩니다. 산인공에 따르면 직업 능력 개발, 오늘과 내일을 잇다라는 주제로 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HRD와 HRM, 최신 동향 및 선진 기법, 우수 사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또 다채로운 교류의 장을 마련해서 직업 능력 개발 인식 확산 내지는 기업 경쟁력 기여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엑스포까지도 운영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신기술관 그리고 홍보 부스나 네트워킹 라운지 등이 열리기 때문에 누구나 또 참여하셔서 행사의 또 취지에 맞게 또 뭐 정보도 얻으시고 또 네트워크의 장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그럼 열리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네. 이틀 동안 개최가 되고요. 온라인으로도 일부 뭐 비대면 행사가 열린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런 엑스포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실제 가보면 좀 좋기도 하고 네. 저도 사실 관심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직접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이거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들 참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HRM, HRD가 도대체 뭐야? 좀 정확히 이해를 하고 만약에 행사에 가신다면 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가면 안 되겠죠. HRM은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인적 자원 관리를 말합니다. 네. HRD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 네. 자원 개발을 말하는 건데 디벨롭먼트요. 네. 구성원이 기업 인재상에 맞는지 안 맞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좀
찾아보고 네. 기업의 동기부여 받을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요. 네. 개인과 회사 비전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그런 업무를 말합니다. 네. HRD 담당자는 어떻게 하면 구성원이 업무를 하면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항상 고민하고 그에 맞는 다양한 교육 활동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이런 직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RM은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인적 자원 관리를 말하는데 네. 채용이 엄청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미래 인적 자원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인적 자원을 확보 개발 또 배치하는 이런 업무를 합니다. 네. HRM 담당자는 조직의 경영 전략과 목표를 고려해서 올해 몇 명을 채용해야 될지 그리고 채용 절차를 어떻게 구성할지 뭐 이런 채용 전략들을 수정을 하고 좋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과 방식을 발굴해내는 업무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취준생분들 입장에서는 좀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했었어요. 처음 말씀하신 거 들을 때. 그런데 네.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어떤 개발과 매니지먼트, 휴먼 리소스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서로 이제 교류의 장이 열리는데 제가 취준생이라면 갑니다. 어떤 교육들을 받고 있는지 보면요. 사실 이건 완전히 전략을 아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인재를 원하고 어떤 인재로 키워가려고 하는가의 그 교육 내용을 보면 내가 미리 보고 내가 그런 인재다라는 것을 어필하게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가서 정말 회사마다 인사 담당자들마다 네. 어떠한 인재 채용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좀 미리 파악을 한다면 네. 내가 실제로 그런 과정에 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정말로 처음에 면접에 딱 들어갔는데 여기서 안 그래도 이런 인재를 개발하려고 했어. 뽑으려고 했어. 그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선수를 치는 거죠. 네. 저는 이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티가 나게 하면 안 되고 네. 약간은 원래 한 20년째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지만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방송 자체가 직업방송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혹시 지금 연결이 돼서 볼 수 있으면 지금 안 그래도 곧 개회사를 할 것 같은 예정이에요. 네네네. 오늘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맞습니다. 혹시 같이 좀 볼 수 있을까요? 화면을 같이 보면서 네, 지금 보니까 네. 네네 지금 행사를 지금 하고 있네요. 지금 행사가 이제 막 시작이 된 상황인 것 같고요. 네네. 지금 라이브로 좀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예, 이 안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지금 국민의례 지금 단계라고 하고요. 이 네네. 단계가 지나고 나면은 뭐 네. 개회사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좀 유의미한 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뭐 제가 지금 눈길을 끌었던 거는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스킬 이게 사실은 인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잖아요. 네. 위네르바 대학 뭐 벤 넬슨 창립자가 다음 날 오전 10시에 이런 강연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인 것 같아요. 경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네. 고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속 가능한 인재 그리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인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인데 네. 이런 컨퍼런스를 가는 거 나중에 들어보면요. 이런 걸 누가 들어라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진짜 야, 이런 걸 공짜로 내가 들어도 되는 거야 싶은 강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대로 ESG, 뭐 탄소 중립 같은 이슈도 다뤄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엄청난 단골 주제고 그렇죠. 면접 질문이라던가 앞으로 좀 비전에 대해서 뭐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관심 있어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좀 다뤄질 때도 가서 한번 귀 기울여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ESG와 탄소 중립에 관해서는 저희 투데이 잡스 3.0이 또 몇 번 언급을 꾸준히 했었지 다뤘죠. 않습니까? 네네. 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면접에서의 단골 질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회사가 만약에 탄소 배출을 좀 많이 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냐라고 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참고로 한 가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꿀팁을 말씀드리면 통론을 말하기보다는 강론을 말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네. 사실 ESG는 모두가 추구해야 되고 네. 모두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라는 데에서는 사실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ESG가 정말 중요하구나. ESG가 우리한테 되게 ESG의 약자는 뭐 환경, 사회, 뭐 지배 구조구나. 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이해하기보다는 나만의 방식, 나만의 생각으로 ESG를 좀 해석하는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면접관들이 물어봤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뭐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걸 좀 ESG로 이렇게 좀 도입을 한다면
앞으로도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면은 오히려 좀 신선하게 좀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가장 좋은 건 내 이야기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네, 강연을 맞습니다. 할 때도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이야기, 사회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제가 옛날에 혹은 내가 얼마 전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오는 길에 어떤 사건을 겪었는데 지하철 안에서 누굴 봤는데부터 시작하면 저도 모르게 아 그래? 하면서 귀를 쫑긋하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개인화된 이야기들을 해보기도 하고 사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도움이 되는데 정말 좋은 게요. 토론이에요. 토론. 그냥 강연이 아니고 토론입니다. 그럼 토론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토론의 자세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토론을 보면서 사실 저는 이거는 저도 꼭 볼 겁니다. 보면서 나중에 투데이 잡 3.0에서 써먹을 겁니다. 아, 그렇죠. 필요한 내용들을 양쪽의 의견을 전부 다 수렴하고 나의 의견을 덧붙이면 이제 내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이제 양쪽이 이야기 같은 주제를 두고 다른 의견을 좀 주고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잖아요. 저는 면접이라는 것도 사실은 일종의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면접자들이 면접관에게 일방적으로 조금 뭐 갑을 관계라던가 아니면 상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나의 의견을 개진하고 나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면접관이 그걸 듣고 뭐 피드백을 해주는 일종의 토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좀 더 마음이 가볍지 않을까요?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저씨랑 하는 토론이니까 너무 긴장할 필요 없고 네네네. 하지만 너무 아저씨라고 부르지만 않으면 되겠죠. 네네. 아저씨 왜 그러세요 이 양반아 이러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말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사장님 개회사가 열리는데요. 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님이시죠. 어수자봉자 어수봉 이사장님 지금 개회사를 하니까 한번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이번에 진행될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어수봉입니다. 제16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현장 참관객 여러분 또 온라인 참관객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 강연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텍사스 A&M 대학의 윤승원 교수님을 비롯한 저명하신 국내 강연자 35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빛내기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고용노동부의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님 또 한국폴리텍대학 조재희 이사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그리고 코로나 이후 처음 현장 참관을 재개하여 3년 만에 국내의 저명한 강연자들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직업능력 개발, 오늘과 내일을 잇다라는 주제로 3개의 기조강연, 17개의 이슈 강연, 3개의 포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산업전환, 미래교육 등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 모두가 생각을 같이 나누고 미래 청사진을 함께 그려볼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16번째 맞는 인적자원 개발의 그 의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행위를 하죠. 생산 활동을 합니다. 그런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식, 그 방법,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테크놀로지, 기술이죠. 근데 그 기술은 어디 있냐면 교과서에 있죠. 매뉴얼에 있고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혹은 잘 써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을 인간이 그걸 공부해서 자기 몸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테크놀로지가 인간의 몸속에 쑥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스킬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스킬이고 그 우리 말로는 그 다양한 표현이 씁니다만은 숙련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킬을 갖춘 자, 스킬이 있는 자를 우리는 그 인간을 숙련 기술인 혹은 기술자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경제학에서는 인적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개발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술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길 안내, 그렇게 가는 길 안내하는 매뉴얼이 필요하고 그 매뉴얼이 우리 늘 하고 있는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테크놀로지를 사람의 몸속에 집어넣는 행위,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적자원 개발 혹은 교육훈련, 에듀케이션 앤 트레이닝, 또 우리 공자님 말씀하신 대로 학습, 배우고 익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적자원 개발 컨퍼런스는 이 기술이 사람의 몸속에 장착되어가는 방식과 그 모형, 또 거기에 대한 다양한 그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종합 학문, 또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한국산업인력공동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구호가 KHRD를 짓는 글로벌 인적자원 파트너가 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뭐 좋은 뉴스가 그 우리 에미상 후보로 올라왔던 오징어 게임에 그 유명 감독상과 또 나무 주연상을 받았는데, 그걸 우리가 K 드라마라고 하죠. 우리 앞에 K자가 붙은 거는 무슨 의미냐면 한국형 드라마란 뜻이 되지만, 더 중요한 뜻은 외국에서 인정받는 드라마. 그래서 K자가 붙는 건 다 글로벌한 컨셉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단도 구호를 KHRD, 한국형 HRD의 모델을 만들고 정립해 나가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바로 오늘 여기 와 계신 또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또 토론해 주시는 이 많은 분들이 이 KHRD의 바로 주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KHRD, 한국형 인적자원 개발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개인, 또 기업, 국가에서 미래를 열어가야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구호인 직업능력개발, 오늘과 내일을 잇는 것이죠. 하는 것이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금일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참관객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직업능력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이제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사실 보이시는데요?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앞부분은 오히려 대본을 보고 하셨는데 네. 잠깐만 의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라고 한 다음부터 동작도 커지고 대본 안 보고 하십니다. 네. 저는 거기서 훨씬 좋았어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네. 저 부분이 핵심이고 저 부분을 진짜 말씀하시고 싶었구나 해서 제가 계속 듣다 보니 네. 뒷부분의 의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네.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히려 앞부분보다 대본에 써 있는 것보다 그 뒷부분이 훨씬 더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얘기 말씀 잘 들었고요. 좀 의미도 알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된다면 뭘 좀 집중하면 되는가의 핵심적인 부분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거를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시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직접 가셔서 네. 한 번 더 둘러보시고 네. 중요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혹시나 상황이 안 된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계획 현장도 만나보셨고요. 우리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님 오늘도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 뉴스는 네모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정을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합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할 게 있습니다. 네. 오늘 저밖에 없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좀 허전하네요. 네. 허전하고 이제 걱정이 돼요. 이제 안 나오신 게 어디 휴가를 가시고 좋은 일로 놀러 가셨으면은 참 뭐 그냥 부러울 텐데. 예, 이게 또 코로나 확진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네? 아닌가요? 저는 몰랐는데요. 그래요? 저한테 안 알려주셨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해 듣기로는 아니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잘못 들은 거면 좋겠는데 네. 그래도 저도 한번 걸려봤거든요. 네네. 대단히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모니터링을 딱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여기서 이 정보를 속속속속 뽑아가려고 또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건 뭐냐면 예. 정말 저도 궁금한 거였어요. 네. 문자가 올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었던 그 문자 내용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런데 좀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 많은 부분 또 사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일부 결제 금액 2월 약정, aka 리볼빙이라고 합니다. 리볼빙에 대해서 얘기를 예. 한번 나눠볼 건데요. 저는 리볼빙이 어디서 오냐면 문자가 올 때마다 그 모 카드가 있습니다. 네네.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철수하는 카드고요. 아. 그죠? 그, 예. 그 도시라는 네. 이름을 가진 그 카드에서 도시. 올 때마다 그러니까 얼마 결제 금액이 있고요. 아. 얼마가 최소 결제입니다. 네. 이걸 하면 이제 리볼빙이 됩니다라고 써 있는데 그 나중에 이게 뭐야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이율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느낌이 뭐였냐면 연체 안 시켜줄게 대신에 이자를 팍팍 내야 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가와서 네. 제가 다른 카드보다도 무조건 그 카드가 나가는 통장에 돈을 무조건 넣어놓거든요. 예. 잘하셨습니다. 사실 그게 정확히 맞고요. 그 카드가 네. 저도 쓰고 있는 카드가 있는데 네. 재미나게도 그 회사 카드의 일부 카드는 네. 그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돼 있어요. 네. 제 거요. 제가 쓰는 카드도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뺄 수가 없어요. 네, 원래는 사실은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옵션이 썬루프 뚫으실래요 마실래요 이건 고객의 선택이잖아요. 네. 이건 그냥 뚫려서 나옵니다. 뚫려서 나오는데 그 썬루프를 열 거냐 말 거냐는 선택하셔라.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뚫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심지어 비 오면 자동으로 썬루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매번 모르면- 닫아야 돼. 그죠? 잘 모르면 열고 달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이 리볼빙이라는 게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네네. 우리말로 해도 뭐 일부 금액, 일부 결제 금액 2월 약정 이 뭔 소리야? 이럴 수도 있고. 예전에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네. 시어머니 시아버지 오시지 말라고 한다는 이런 농담이 있었잖아요. 네. 리볼빙이라고 하고 이름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카드사에게 도움이 되니까 일부러 어렵게 하고 고객님에게 혜택이 주는 겁니다 해갖고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하려고 어렵게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습니까? 이걸 글쎄요.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하더라도 사실은 뭐 적당한 우리말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네. 일부 결제 금액 2월 약정이 가장 적절한 우리말 같은데 이게 뭐냐면 리볼빙 그러면 뭐 우리 총 그 리볼버 권총 있잖아요. 그러네요. 돌아가면서 네. 쏘는 네. 이 회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돌아가다 회전하는 뭐 이런 의미인데 리볼빙 그 자체가 사실 돌려막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예, 제가 이번 달에 쓴 카드값, 네. 갚아야 될 카드값을 다 못 갚을 경우에 일부 금액만 결제하면 네. 나머지는 뒤로 돌려드리겠습니다. 2월 하는 걸로 네, 하고? 다음 달로 네. 2월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만 결제하게 해주세요 하면은 100만 원 중에 10%만 내면 10만 원만 내면 되고 90만 원은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죠. 잠깐만요. 네. 그럼 카드를 우리가 긁을 때도 네. 할부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1,000만 원어치를 10개월로 긁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달에 이제 100만 원을 내야 돼요. 할부만 딱 쓰셨네요. 그쵸? 일시불 안 쓰시고. 네. 그런데 그 100만 원 중에서 또 10만 원만 이번에 결제를 하고 90만 원 뒤로 미룰 수 있다. 그렇죠.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런데 저는 이게- 1%만 낸 거잖아요. 네. 공짜면은 좋은데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뒤로 늘어나는 돌아가는 이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평균 금리를 보니까 16.65%고 모 카드사를 보니까 네. 19.99%까지. 그러니까 법정 최고 금리가 지금 20%로 정해져 있는데 네. 그냥 그럴 거면 20% 받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9.99%까지 부과를 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금리가 16.65%그 절대적인 금리도 높지만 비교를 해보대로 높습니다. 그 신용카드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카드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불로 긁거나 아니면은 할부로 긁는 거는 물건을 구매할 때 돈 대신 내는 거지만 네. 카드사에서 현금을 빌릴 수 있는 현금 서비스 그리고 카드론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카드론이 좀 큰 금액을 빌리는 거죠. 네. 요거의 평균적인 금리가 한 12%에서 14%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오히려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그렇죠. 아니, 카드로 카드론을 빌려서 받아서 차라리 그 이거를 돈으로 안 내는 하는 게 낫네요. 그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번거롭더라도 빌려가지고 내는 게 낫는데 그거의 단점은 뭐냐? 단점이라고 할까? 불편함은 뭐냐면 일단 1번 번거롭다. 네. 그리고 2번 내가 이걸 100만 원을 꺼냈었으면 다음 달에 그 100만 원의 정해진 비율만큼은 무조건 갚아야 된다. 네. 그런데 이 리볼빙이라는 건 얼마를 썼든지 간에 10%만 내면 다 뒤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강제력도 없고 아주 느슨한 거죠. 나는 갚아야 될 돈이긴 한데 친구한테 빌린 돈을 그 친구가 갚으라고 얘기를 안 해요. 네. 10%만 내. 10%만 내. 뭐 너의 여유 되면 언제든 뭐 네. 다음 달에 내면 좋고 이런 식으로 계속 뒤로 돌아가다 보니까 문제는 100만 원 중에 10만 원만 결제하고 90만 원 뒤로 넘어갔죠. 네. 이번 달에 카드를 안 쓰면 상관없는데 이번 달에도 한 100만 원 더 쓸 거잖아요. 네. 그럼 다음 달에 갚아야 될 돈은 190.
그 중에 10%는 19만 원만 결제하면 또 대략 한 170만 원 정도는 또 뒤로 돌아가고 네. 그러면서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여기에 이자가 복리로 계속 붙는다는 거. 그러면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줄어드네요, 금액이. 그렇죠. 거의 거의 안 줄어든다라고 보셔야 되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네. 의도는 좋습니다. 네. 일단 급할 때 2월 해라. 2월 내가 일부는 2월 해줄게. 예. 그러니까 이번 달엔 요만큼만 내라는 취지인 것도 알겠는데 네네. 좀 거칠게 말하자면 카드사에서 어떻게 음. 어떻게 보면 카드가 사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공공의 어떤 목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오히려 사채업자들이나 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 금융권이 아닌 제도권 금융권이 아닌 곳에서 빌려주는 이자율만큼 받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게 카드사에서 왜 이 리볼빙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마케팅을 펼치느냐. 네. 문자가 계속 날라오거나 아니면 저도 사실은 다른 카드 쓰고 있다가 그 리볼빙이 한번 저도 모르게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걸 항의하려고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 제가 동의를 하게 된 계기가 그냥 어영부영 네네네네였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 설명해 주잖아요. 상담원분이 바쁠 때 전화해서 네. 잠깐 통화 가능하시죠? 뭐 카드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네네 하는데 그 내용 중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이 리볼빙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소장님도 그거 다 내내내 하시는군요. 이게 바쁘다 보니까 사람이 정신 없어서 자세히 못 들을 때도 있잖아요. 네네. 네. 몇 분이면 되죠? 한 1분이면 된대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리볼빙 일부 결제 금액 2월 약정 서비스가 이런 건데 이렇게 동의하시죠? 당연히 동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으니까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약정이 돼버리고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충분히 내가 결제할 금액이 통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액만 돼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없을 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약정을 해버리는 그렇죠. 약정을 해놓으면 내가 100만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10만 원 요만큼만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결제되고 뒤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카드사에서 이걸 이렇게 집중을 하느냐. 그 배경을 보면 이 카드사의 실적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럼 카드를 안 쓰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카드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카드사도 여러 가지로 돈을 버는데 네. 사람들이 긁는 카드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그다음에 현금 서비스, 카드론 이런 것들로 이자 장사도 합니다. 네. 문제는 카드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1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으실 수 없는 분들이 받는 대출이죠. 그렇죠. 금리는 좀 비싸지만 까다로운 조건 없이 간편하게 빌릴 수 있는 대출. 그런데 신용 점수가 낮다 보니까 1금융권에서 못 빌리는 분들이니까 신용 점수가 낮은 거잖아요. 네. 낮다 보니까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들도 이분들한테 대출을 해주면서 고금리로 리스크는 크지만 돈을 벌 수 있었던 건데 네.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지면서 네. 카드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지고 비싼 금리를 받으면서 빌려주는 게 가능했었지만 그게 낮아지니 리스크는 그대로인데 비싼 금리를 못 받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용 점수 낮은 분한테 24% 하는 분한테는 빌려주지 말자. 그냥 20% 이내 신용 점수로 빌려줘도 안 떼일 분한테만 빌려주고 다른 곳에 집중하자. 그래서 신용 점수가 높으신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빌려줬던 때가 한때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떤 걸 팔아야 되지? 이걸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리볼빙 여기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한테도 계속 문자를 보내서 당연히 좋은 서비스처럼 그렇죠. 그 연체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연체를 막아드립니다라는 걸로 꼬셔가지고 네.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연체 유자율이 이거보다 더 낮은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연체가 더 낮아요. 맞습니다. 그 연체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우리가 할부 긁을 때 할부 이자율 있잖아요. 할부 이자율의 플러스 3%포인트 정도예요. 그러니까 3개월 할부가 예를 들어 뭐 6%다. 그러면 여기에 3% 얹어서 9%포인트가 내 연체 이자율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볼빙 이자율은 14%가 넘잖아요. 네. 차라리 연체를 하는 게 내 입장에서는 더 이자를 덜 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연체가 빚덩이처럼 이게 불어나는 게 아니라 네. 잠깐 뭐 며칠 정도 혹은 한 달 정도라고 한다면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연체를 뭐 깜빡 잊어서라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카드값 오늘 안 나가면 다음날 문자 오거나 상담원이 전화합니다. 네. 고객님 카드값이 지금 아직 결제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깜빡했으면 통장에 있는 거 채워 넣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하루 정도의 연체 이자만 물고 신용 점수도 떨어지지도 않아요. 네. 우리가 신용 점수를 떨어지는 건 5일 이상 10만 원 이상 금액이 연체됐을 때나 이게
신용평가 회사로 넘어가서 신용 점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때까지 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궁금했는데 딱 말씀해 주셨네요. 네. 네. 카드사에서 그렇게 연체를 오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 전화 와서 이거 이렇게 되면 신용 점수 떨어지니까 빨리 돈 넣으세요라고 어떻게 보면 닥달을 하죠. 그러니까 혹시 카드사 입장에서도 절대 손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요. 그렇게 떼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리볼빙 서비스로 돌리게 되면은 더 높은 연체 이자율보다 훨씬 더 높은 이율로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근데 너무 좀 이야기를 들으면 예. 더 좀 그런 게 말하자면 이 약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은 뭐 말하자면 연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서비스입니다 해서 해버렸어요. 근데 내 통장에는 잔고가 충분히 있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만 가져가고 90%를 이원시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20% 이자를 받는다. 네. 연이자지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이 있으면 가져가시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동의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리고 그 비율을 네. 10%라는 건 사실은 최소고요. 네. 10%에서 100%까지 개인이 10% 포인트 단위로 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디폴트 값은 아마 대부분 100%가 돼 있을 거고 이걸 이제 이용하시려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50%로 하거나 10%로 하거나 그렇게 될 텐데 네. 잘 모르고 만약에 처음에 그 결제 비율을 적게 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이에 이런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금융감독원에서도 그에 대한 이 감독을 강화하겠다. 네. 거고요. 그러면 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몰라서 부지불식간에 동의를 한 부분도 있을 거고 네네. 혹은 다른 이유로 이거 나한테 좋은 제도다라고 생각해서 사용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사실 우려스러운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볼빙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돌려막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갚을 수 있는 처지가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빚을 빚으로 돌려막는 게 가장 안 좋은 건데 그런 상황에 빠진 분들이 많다라고 통계적으로는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볼빙에 대한 잔액 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그걸 꼭 이게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만은 볼 수가 없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돈이 충분히 있지만 몰라서 네. 결제 금액을 이월시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진짜 문제인 것들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지금은 그게 어떤 수준인지를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고 어. 그래서 이용 연령층을 보면 결제 금액으로만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100이라는 금액이 지금 누적 금액이다. 이 중에서 어떤 연령층이 가장 이걸 많이 쓰고 있는지 봤더니 30, 40 세대가 60% 정도를 쓰고 있더라. 즉 60 정도의 결제 금액이 이 30, 40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인지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몇 명과 비율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금액은 20대보다는 30대가 카드는 아무래도 많이 그렇죠. 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그 파이 자체가 크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크게 나올 수 있는 거라서 남성 여성도 구분이 의미가 없는 것이 뭐 예를 들면 같이 하는 거에 그렇죠. 생활비를 남성 카드로 긁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거일 네네 수 그럴 있고요. 수 있죠. 뭐 가족 카드로 긁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쵸. 그런 네네. 통계는 사실은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고. 몇 명이 개인당 얼마를 썼는지가 사실은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20대에서 많은 숫자가 많은 금액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20대의 재무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아니면 20대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리볼빙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손해를 보면서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라고도 분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세대별로는 그러한데 전체적인 이용자의 숫자는 그래도 어쨌든 증가세일 거고요. 지금 보니까 3월에가 6조 1,700억 원이었는데 네. 석 달이 지난 6월 말에 6조 5,50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가파르게 한 달에 1,000억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은 금액이 리볼빙으로 지금 점점 쌓여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네. 지금 약간 듣고 나니까 주식 같은 거 할 때도 뭐 약간 증거금이라고 하냐 약간만 있으면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예.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런 그렇죠. 생각이 확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한테는 그래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걸 스마트하게 사용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이걸 알고 사용하는 분들밖에는 없을 텐데 아무리 따져보더라도 리볼빙보다 더 나은 네. 대출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카드론이나 이런 것들의 이율이 더 낮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네. 혹시나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불필요하게 결제 그 비율을 낮추지는 마셔라. 네, 그러니까 네. 아까 100%에서 10% 조절할 수 있었는데 네. 너무 막 10%만 해놓으면 어차피 내가 갚아야 될 빚이 뒤에로 돌아가는 것 뿐이니까 네. 정말 금액이 부족한데 100만 원 중에 내가
한 5, 6만 원만 부족하다 그러면 90%로 해놓고 요 10%만 최소 금액만 뒤로 돌리는 게 아무래도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약정 비율을 그러면 처음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고 네. 전화를 한번 해보고 네, 아예 안 쓰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그럼 이 방송을 들은 분들은 한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네. 몇 군데 전화해서 혹시 내가 리볼빙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예. 되어 있다고 하면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죠. 할 이유가 사실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내가 어느 정도를 갚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서 칼부를 해갖고 긁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금 리볼빙을 써야 될 정도로 내가 할부를 못 막는 상황이라면 지금 내가 들어와야 할 대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이 네.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뒤로 미루는 거는 더 갚아야 될 금액이 커지는 거고 커지는 최악의 경우에 더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가장 재무 구조가 안 좋은 게 빚을 빚으로 돌려막기 하는 거. 그러니까 단돈 10,000원이라도 어디선가 빌려와서 메꾼다라는 거는 네. 이거는 이 저축을 줄이거나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네.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서 네.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재무 구조 자체를 좀 바꿔 나가셔야 됩니다. 그나마 그러면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게 빚을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연체를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는 잠시 동안은 가능할 수 있겠다. 네. 근데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이거 갚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빚으로 갚아야 되는 경우에 리볼빙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좀 규제 강화를 좀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설명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몰라서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하고 싶으신 말씀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좀 유난 시간이 좀 짧게 느껴집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장님 좀 혹시 그래도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도 끝으로 네. 혹시 이런 어떤 리볼빙 서비스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좀 스마트하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신용카드는 고정 지출에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리볼빙 서비스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빚을 빚으로 돌려막기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당장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저축을 깨서라도 조정을 하셔야 되는 게 확실한 문제고요. 네. 계속 끌고 가다가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어서 이거 반드시 끊고 가셔야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고정 지출에만 신용카드 사용한 것이 제일 스마트한 방법이다 한 거에 네. 좀 이렇게 탁 꽂혔어요.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는 경제다 우리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